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저희는 지금 알베르 까뮈의 책 그리고 장폴 샤르트르의 책 희곡입니다. 둘 다. 네. 까뮈는 정의의 사람들 그리고 샤르트르는 더러운 손이란 제목의 희곡을 이제 내용을 주로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릴 예정이고요. 일부에서는 그 두 작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실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드렸습니다. 네. 혹시 일부를 안 보셨다면 일부 보고 오셔도 더 좋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책부터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뭐 바로 더러운 손. 하시죠. 네. 장폴 샤르트르의 더러운 손. 네. 작품의 배경은 1943년에서 1945년 사이거든요. 동유럽 지역의 가상의 국가 일리리에서 벌어지는 이제 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일리리의 공산당이죠. 노동당 내부에서 이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 한 젊은 지식인이 끼어가지고 결국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괴로워하다가 또 집단과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제 자기의 이상을 택한다. 뭐 이런 주제예요. 주제 자체는 그런 건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좀 그 주인공 지식인의 내면의 갈등도 많이 나오고 논쟁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결국 뭐 이런 한 개인의 어떤 내면의 세계라는 게 결국 사회적 배경하고 아주 뭐 무관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 많이 깔려 있고 결국 뭐 이 현실주의자와 뭐 이상주의자의 대립은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좀 비인간적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다. 오히려 말 그대로 정말 더 많은 사람들,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오히려 자기가 욕 들어먹을 걸 각오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스트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아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좋더라도 이미 수단이 잘못돼 버리면 그 목적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가 없다. 우리가 그런 사례는 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역사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어떤 잘못된 집단주의, 그러니까 집단의 결정, 당의 결정은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말 그대로 조직을 위하고 집단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국은 그 사회를 망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수의 어떤 그 주류 의견에 맞서 가지고 자기의 그 선택, 그게 밀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쟁취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아무리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말인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하고 좀 연결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 수단을 정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 숭고하기 때문에 좀 수단이 약간 문제가 있어도 이 수단을 그래도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인간을 대상화시킨다는 거죠. 사물화시킨다. 인간을 인간적인 주체로 안 만들고 대상으로 만들고 그거 비본질적으로 만든다는 거죠. 인간을 하나의 어떤 도구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는 폭력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결국 거짓말을 하고 뭐 수단을 아무리 우리가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수단이 잘못되면 과정이 잘못되면 그것은 결국 폭력이 된다. 그럼 결국 그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그것은 달성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여주는 것들. 여기에 장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 나쁘고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여러 주인공을 통해서 그걸 복합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 한 주인공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 바뀌고 그런 게 사실은 이제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 뭐 사르트르가 여기서 어떤 특정한 인물 편도 안 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르트르 입장은 이런 이야기죠. 결국 중요한 것은 연극이든 이런 여러 가지 문학 작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기하는데 사실은 그 작품의 의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그 안톤 체홉하고도 같죠. 안톤 체홉 같은 경우도 항상 작가는 해결사가 아니다 이거죠. 그냥 문제를 제기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이지. 내가 솔루션을 주겠다. 그럼 정치라는 거죠. 문학 작품이 이 작품에 나오는 뭐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그건 문학이 아니고 선전선동이라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좀 더 넓게 봐야 된다. 좀 더 길게 우회해야 된다. 이거죠. 돌고 돌아가야 되는 거지. 지름길 가는 건 문학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결국은 답을 주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제기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지만 다른 선택을 하기에는 애매하게 만들고 작가의 의도가 결국은 있어서 이 답도 사실은 주는데 그냥 딱 답은 이거야라고 얘기는 안 명시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이제 이 답
이렇게 가는 게 이 답이 좀 더 옳게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작가의 작품을 볼 때 의도론적인 해석이죠.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캐치를 하는 게 좀 더 그 작품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봐요. 결국 이 작품의 메시지라는 것도 결국 뭐냐면 작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작가도 예를 들어 그때 한번 그걸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작품에서 무엇을 의도하고 쓰셨습니까? 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그걸 알면 내가 왜 이 작품을 썼겠냐고 어떤 작가가 그렇게 대답했거든요. 나도 모른다고. 내가 뭘 알고 쓰려고 하면 그건 작품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냐? 결국은 이 작품의 메시지는 그것을 보려는 사람에게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작품은 밀림에 사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저 유럽에 있는 어떤 뭐 귀족이 봐도 열어주고, 그러니까 각양각색에 읽는 사람에게 다 메시지를 보여주는 게 좋은 작품이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그건 작가가 뭐 천재고 신이 아니고 결국 이 작품이라는 것은 결국 텍스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물이 서로 가로 세로 시줄 날줄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패브릭 직물을 만들듯이 결국은 지금 20세기는 이제 그런 수용자가 독자가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사실은 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식대로 읽어보면 그게 또 자기의 좋습니다. 되겠죠. 네. 그럼 한번 내용 한번 좀 보죠.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희곡이니까 희곡은 참 이제 뭐 묘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로지 행동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등장인물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등장인물 주인공이 위고예요. 그러니까 20세 가량의 젊은 지식인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뭐 아주 여기서 치면 우리 지금 재벌회사 뭐 그 경영진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약간 좀 무정부주의자 계열이에요. 아나키스트, 좀 권위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당에 가입은 했는데 이 사람 출신 성분이 부유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당의 당원들이나 간부들은 의심 섞인 눈초리를 바라보는 거죠. 네가 뭐 제대로 하겠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전 업무 있지 않습니까? 뭐 기간지 편집하는 데 일을 하지만 항상 행동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행동. 그것도 지식인들 특징이 있잖아요. 관념적으로 살다 보니까 뭔가 행동하는 것만이 진정한 뭐 임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과격하다, 이제 관념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이제 핵심 인물이 웨드레르라고 하거든요. 웨드레르 말 그대로 지금 노동당, 이게 뭐 공산당이죠. 핵심 지도자의 한 명이에요. 서기장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크게 바라보는 거죠. 오히려 우리 당이 전쟁 후에 권력을 완전히 잡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이 종식되려는 이때 우리가 지금 입장이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독일에 가까웠던 파시스트 당 그리고 부르주아 이제 민족주의 당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우리가 딱 지금 그 뭐라고 할까 키를 잡고 있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이 정말 우리 당이 하나의 어떤 지도적 정당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이제 이 타이밍이 왔다고 보면서 그 한쪽에서 보면 야합이고 한쪽에서 보면 이제 그 협상을 들어간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들어온 손을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나는 중요한 것은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지금 살아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최선의 결과를 이끌 건지를 생각하는 게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내가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라면 나는 뭐 손을 뭐 그냥 피를 묻혀도 상관없고 여기서는 이제 똥을 묻혀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위고의 부인이 제시카죠. 이 제시카는 이제 또 역시 같은 부르주아 출신의 뭐 젊은 여성이죠. 뭐 나이는 19에서 20 정도. 아주 정치에 무관심하지만 근데 아주 좀 인생을 가볍게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뭐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처럼 가볍게 바라보는데 가볍게 바라보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사물과 사태의 진실을 더 빨리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너가 지금 폼 잡고 말해봤자 그게 아니잖아라고 깨뜨려 보는 그런 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볍게 바라보기 때문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막 그 자아도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진지에 빠진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의 어떤 모순이랄까 이런 걸 더 빨리 캐치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죠. 나중에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만 이게 참 우리 또 정프로님하고 또 비슷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볍게 보이는 어떤 태도들에서 사실은 진지한 주장들의 어떤 위선이랄까 모순이랄까 이런 걸 잘 캐치를 폭로를 잘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 진지함, 엄중함 뭐 이런 거로 포장하려는 사람들 그 한꺼풀만 벗겨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항상 무슨 뭐 시사나 뭐 이런 쪽을 보면 이거는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현명한 답을 좀 내놔야 될 것 같다.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맨날 이 똑같은 말 결론만 내는 사람들이 네. 있어요. 지긋지긋합니다. 아주. 근데 의도는 너무나도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말 들을 때. 의도 뭐죠? 대답하기 싫고. 아니 뭐 자기도 잘 모르겠고. 자기도 모르겠고. 그때 책임지기 싫고. 제일 잘 빠져나오기 쉬운 대답이 그런 거거든요. 이건 지금 뭐 가볍게 우리가 결정할 게 아니고 네. 좀 더 진지하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하는 게 아주 그냥 너무 싫어. 그러니까 죽은 말들이죠. 죽은 논리고 네. 아무런 감동과 아무런 새로움을 던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시카가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잘 보이나 보다. 그렇습니다. 뻔한 맞습니다. 말들. 네. 네. 그리고 또 나온 사람이 위고에게 좀 호감은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당의 명령이라면 항상 당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올가라는 인물이 나와요. 네. 올가. 그러니까 아주 제시카와 같은 여성이지만 아주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의 명령을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아무리 사적 감정으로 내가 위고에 호감이 있더라도 그거보다는 당이 우선이야. 이런 이제 스타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총 작품은 이제 7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부터 해가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막은 뭐냐면 이제 112라는 나라에서 이제 독일이 서서히 이제 퇴각을 계속하고 있고 소련군이 이제 계속 이쪽으로 진군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공산당의 여기서 노동당으로 나오니까 노동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당의 이제 올가, 완전 노동당의 핵심 투사죠. 네. 올가의 집에 위고가 찾아오는 거예요. 위고가 감옥에 있다가 만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제 석방되어 가지고 찾아왔어요. 근데 이 위고는 예전에 2년 전이죠. 1943년에 바로 그 노동당의 서기장 그 웨드레르를 일종의 당 다른 지도부의 명령으로 암살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올가에게 찾아온 거죠.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 대한 대접, 나를 잊지 않고 당이 기다려주고 있었냐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왜 나에게 그때 초콜릿을 보냈냐? 초콜릿을 보냈냐? 그래서 난 너무 고마웠는데 그때 내가 초콜릿을 먹지를 못하고 옆에 다른 동료 죄수에게 초콜릿 과자를 줬다. 근데 그 동료가 그걸 먹고 죽을 뻔했다. 오, 거기 안에 독이 있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내 입을 닫게 하기 위해서 죽이려 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물론 나도 지금 여기 당신 집에 찾아오는 것 자체가 결국 내가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당의 일부에서 나를 미행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자, 근데 이제 올가는 그렇게 응수하는 거죠. 뭐 그 과자 보낸 거는 죽은 웨드레르 사람 쪽에서 보냈겠지. 너가 웨드레르를 암살했으니까 이놈을 반드시 복수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 너 그러면 나를 찾아왔냐? 나도 그러면 같은 일당인데 왜 나를 찾아왔냐니까 위고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올가라면 나를 소지 못할 테니까. 그러니까 너 나 좋아하는 건 좀 알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서로의 어떤 미묘한 감정이 있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그 와중에 이제 자객들이 오는 거죠. 암살자들이 오는 거야. 암살자들이 지금 찾아오는 위고 거죠. 죽이러? 네, 위고 네. 죽이러. 이게 우리 예전에 그때 이어령 선생의 문학 작품 소설을 했을 때 그 암살자라는 소설이 있거든요. 그 암살자 소설하고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진짜 비슷합니다. 어떤 그 노 장군을 암살하러 이제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 와중에서 계속 비슷한데. 자, 그래서 올가가 이제 위고를 급하게 야, 일단 내 방에 좀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좀 이야기를 해볼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 루이하고 찾아왔단 말이죠. 야, 그놈 여기 왔지. 그놈 입을 우리가 닫게 해야 돼. 그러니까 올가가 야, 지금 얘가 그래도 20살 그 어린 나이에 그 웨드레를 죽이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런 공헌을 세웠고, 그 다음에 얘 지금 좀 무정부주의고 막 규율이 없고 이런 애지만 절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대원으로 서먹기는 좋다. 뭐 아무것도 지금 얘가 희망이 없는 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먹기는 더 좋다. 그러니까 재생 가능 여부를 우리 조사 좀 해보자. 더 이용해 먹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번역을 재생 가능이냐 구원 가능이냐 나오는데 저는 재생 가능이 더 좋다고 봐요. 사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도구로 쓰니까. 도구로 쓰니까. 네. 재생 가능 이걸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 가능 여부 조사해 또 안 해보고 숙청하면 이건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당 지도부에서 좋아 그러면 너에게 맡기겠다. 네가 한번 대화를 나눠봐. 내가 그러면 우리들이 다시 한밤중에 한 12시쯤에 돌아오겠다. 몇 시간 너에게 시간을 주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보내고 나서 이제 위고가 방에서 나오고 이제 그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위고가 이제 2년 전 내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면서 이제 2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 그때 2년 전에는 바로 위고는 그 당 기관지 편집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이가 이때 20로 나오는데 벌써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뭐 좀 다르니까 지금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말 진짜 일을 한번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관념적인 지식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심장이 뛰고 손에 막 그냥 심줄이 돋고 막 정말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진짜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당에서는 능력에 맞게 임무를 부여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도저히 그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게다가 아버지가 아주 뭐 그 나라에서 부유한 정말 뭐 기업가 일원이니까. 그런데 이제 일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웨드레르라는 당의 서기장. 이 사람이 지금 이제 다른 정당들하고 협상을 한다는 이제 이야기가 돌린단 말이죠. 네.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노동당 지도부를 불러가지고 자 이제 협상을 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이제 워낙 웨드레르가 설득력이 좋아요. 현장에서 단련됐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설득하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한테 반대하는 루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파시스트 정부 그리고 자유주의 민족주의자들 아니 이런 놈들하고 우리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해 일하는 우리 노동당하고 이거는 불구대천의 원수고 물과 기름 사이인데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정파들하고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위고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위고가 이상주의자지 않습니까? 젊은 20대 청년이 가장 불타는 청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고가 그 이야기를 듣고 격분하는 거죠.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이 위드레르는 우리 신념을 배반한 배신자다. 저에게 그 일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그 위드레르를 처단하겠습니다. 된 거죠. 그러니까 루이 쪽에서 그래? 그럼 너 할 수 있겠어?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러면 임무를 이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이 또 이제 바뀝니다. 네. 3막에서 이제 결국 위고가 바로 웨드레르의 집에 빚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이제 웨드레르가 빚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면 이쪽에서 루이 쪽에 추천해가지고 위고를 보내는데 웨드레르가 항상 암살의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위고는 자기 부인하고 이제 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더 부인하고 같이 가니까 설마 뭐 얘가 해코지를 하겠어 뭐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네. 그래서 제시카하고 함께 이제 이사를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제시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듯이 아주 가벼운 사람이니까 좀 공상적이고 충동적인 여자니까 지금 남편이 막 내가 이렇게 암살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하고 하지만 뭐 암살도 시큰둥하고 뭐 남편하고의 사랑도 뭐 도대체 뭐 시큰둥한 거 있잖아요. 항상 자기는 항상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시큰둥한 상황에서 이제 암살해야 되니까 권총을 하나 들고 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진검사를 경호원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위고가 격렬하게 거부를 하는 거죠. 이것은 나를 모욕하는 행동이다. 내가 지금 당원인데 당원을 못 믿고 어떻게 진검사를 하느냐. 그 경호원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죠. 우리는 주어진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너 때문에 규칙을 깰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일촉즉발의 위기가 벌어지니까 경호원들이 바로 이제 웨드레르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아니 얘가 지금 검사 안 받는다고 한다. 네, 어떻게 할까요? 웨드레르가 와가지고 역시 이 사람은 정치인이잖아요. 노련하게 조정하는 거죠. 내가 딱 보니까 지금 너희들이 기분 나쁘구만. 너희들은 노동자 출신이고 얘는 딱 귀족 출신인데 젊은 여자 아내까지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여인네도 여인네 같은 손길도 한번 못 느끼고 이렇게 항상 생과사가 갈리는 서기장 동지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이 젊은 놈은 부인까지 탁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완전 무슨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데서 너희들이 감정이 꼬였구나. 그리고 위고가 딱 한눈에 봐도 뭐 이 인텔리처럼 생기고 하니까 그런 위화감들 이런 게 있구나.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너희들 왜 이 당에 들어왔냐 이거죠. 배고파서 들어온 게 아니라 배고프다는 그 자체가 부끄럽다는 말을 하지 않았냐 이거죠. 20살 청년에게 위장 채우는 것 이상의 할 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이 당에 들어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당에 들어오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해서 당에 들어온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뭡니까 우리 프롬핸드 투 마우스 그날 벌어가 그날 먹고 이게 과연 20살 청년이 할 일이냐 이거죠. 배 채우는 것 이상의 뭔가 우린 이상적인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 그렇죠. 거다.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안 배웠지만 바로 그걸 하기 위해서 온 거고 너가 했던 그 말, 음식 이상의 할 일이 있다 했던 말을 저 친구는 자기 존중이라 하는 거다. 나는 자기 존중을 위해서 당에 들어왔다. 그 똑같은 말이야. 네. 누구나 표현법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싹 서로 간에 이제 마음을 녹여주면서 네. 또 위고는 위고대로 이제 웨드레르에게 내가 당에 들어와서 맨날 욕밖에 안 들어먹는다. 너는 인텔리고 가난 한번 겪어보지 못한 네가 뭘 알겠어. 그래서 내가 항상 의심만 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절망을 털어놓고 자 그 상태에서 증거검사를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딱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이제 화해하고 나서 이제 자 바로 웨드레르와 위고에게 그자 이제 그러면 수색을 하자. 화해했으니까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네. 안 된다고 이건 나를 모욕하는 거다 하니까 좋아 그러면 딱 하는 거죠. 웨드레르가 너 무기 있냐 없냐 나 물어보겠다 된 거죠. 답 말만 해라 이거죠. 무기 있냐 없습니다. 부인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무기 있냐 없습니다. 자 그럼 끝났다. 자 끝나자 된 거죠. 끝내자. 쉽게 넘어가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제시카가 갑자기 이런 거죠. 신뢰에 대해서는 신뢰로 답해야 됩니다. 우리를 수색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신뢰를 했으니까 우리도 신뢰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를 수색하세요 된 거예요. 무기 아내는 지금 몰라요? 그 짐에 총 있는 거? 알죠. 아는데도. 자 그래서 근데 무사히 끝났어요. 알고 보니까 아내가 브라우스 안쪽에 다 권총을 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설마 못 건드릴 거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모험을 거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위드레르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칠 것 같지만 막 산전수전을 다 겪다 보니까 인정이 있고 아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고와 대화를 하도 관용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고는 맨날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지금 내가 항상 나는 부르주아 집안의 아들이고 내가 지금 뭔가 지식인이고 이런 게 컴플렉스니까 내가 맨날 하는 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 나는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과연 명분이 있을까? 혹시 나는 내 자신에게 연극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상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들을 머리에서 깨끗이 몰아버리기 위해서 복종을 갈구하고 있다. 명령을 그냥 내려주면 편하지 않냐 이거죠. 네. 참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중에도 말씀 나오겠습니다만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행동파들은 그 견식이나 도량이 넓으면 안 되거든요. 생각이 많고 지식이 넓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고 나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이렇게 하면 행동 못 하거든요. 딱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그냥 좋아 그냥 해버리고 끝내는 거예요. 그 위에 이런 그 위에 생각하자 이걸로 끝나거든요. 이제 지식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바로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바로 이제 사르뜨르가 가장 잘 아는 거겠죠. 자 이제 사막이 열리면서 이제 위고가 위고가 아니죠. 웨드레르가 이제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협상을 할 이제 그 파시스트 당에 여기 나오는 섭정의 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부르주아 민족주의 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오늘 아무래도 암살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네. 이 회담을 무산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암살을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오늘 분명히 암살 시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이제 그 손님들이 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파시스트 당 지금 그 권력자인 섭정의 아들 폴 공이 오고 그리고 나름 이제 독일에 반대하는 활동을 해온 민족주의자 당 카르스키라는 이 두 명의 인물이 옵니다. 근데 카르스키는 오자마자 위고를 딱 보고 야 너 지난주에 너 아버지 만났어. 너 아버지 궁금 안 해?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만큼 이제 위고는 집안이 사실 그 주류 집안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웨드레르가 여기 협상할 때 아주 노련하게 하는 거죠. 뭐 여기서 자 그러면 우리 노동당 당신들한테 한 20% 줄게. 이러니까 웨드레르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이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내각은 관심 없지만 위원회 구성 권한은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수결에 해당되는 50% 이상 가져가고 우리가 다 한다 이러니까 그럼 협상 결렬이다. 도대체 지금 아무것도 없는 당신들이 왜 다 가져가려 이러니까 아니 소련군이 지금 존재하고 이제 막 진주해오고 있는데 소련이 신뢰할 당은 우리 당밖에 더 있냐. 우리가 지금 이 연대를 한다고 해도 이 연대를 보정할 수 있는 소련이 보정하려면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하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막 흥분하고 있지만 결국 뭐 웨드레르가 계속 코웃음 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주국가 말하는데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에게 그게 혼자 말로 말해서 그게 과연 만들어지냐. 지금 소련이 밀려오고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니까 결국 이제 웨드레르의 안대로 이제 막 타결되려고 딱 하는 거죠. 그럴 때 위고가 너무 격분하는 거죠. 아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우리 노동자 계급의 정책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당이 저 웨드레르가 저런 식의 추잡한 타협과 야합을 한다. 이렇게 해서 뭔가 고함을 치면서 자기도 뭔가 총을 딱 당기려고 하는데 그때 바로 창 쪽에서 폭탄이 날아와가지고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고 이제 사람들이 정신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다 다친 사람이 없는데 바로 이제 그 자유민족주의자였던 카르스키가 약간 얼굴에 이제 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막 다른 위구의 부인 제시카하고 경원들 뛰들어와가지고 막 어떻게 된 거냐 막 하는데 결국 이제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무사하고 이제 카르스키만 이제 좀 출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아무래도 마당에서 폭탄을 던지고 도망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위고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결국 못 믿었구나. 누가 폭탄을 아니 어쨌든 나를 못 믿은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내가 이 임무를 갖고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이제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암살을 못하니까 당에서는 이놈이 이거 배신했다고 보고 바로 또 다른 사람 업무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막 그 화가 나서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막 별의별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카르스키 지금 이제 그 자기하고 반대되는 민족주의 당의 지도자인데 배짱이 있어. 그 세상 최고의 개새끼들은 용기가 있어. 그래서 욕들을 못해. 이게 문제야. 미덕과 악덕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돼지처럼 피를 흘리면서도 웃으면서 뺨에 피를 닦더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 이 나쁜 놈들은 배짱이 있다 이거죠. 개새끼들은 용기가 있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이 사실 욕을 막 하지만 욕을 못 한다는 사람들이. 용기를 보여준다 이거죠. 네. 참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막 술 한 잔 들어가니까 막 비밀 임무를 다 털어놓으려고 하니까 경호원들 앞에서 부인이 이제 막 나서는 거죠. 계속. 이제 화제를 돌리다가 결국은 아이고 지금 내가 지금 애가 임신을 해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흥분해서 그런 거다.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수습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막이 되니까 바로 그 위고에 좀 관심이 있던 여자 당원 올가가 위고의 방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폭탄을 던진 건 나다. 지금 도망치질 못해가지고 너 방에 잠시 숨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지금 일주일 전에 일을 끝냈어야 됐다. 근데 지금 너가 지금 일주일 동안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당에서는 당연히 의심을 하고 너를 배반자 아니냐 본다. 그래서 나는 그래도 너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당 몰래 왔다. 그래서 내가 폭탄을 너를 위해 던진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결국 뭐 이런 거죠. 동지들은 너를 배신자로 생각하는데 너가 24시간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그 임무는 다른 사람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올가는 다시 이제 도망치러 떠나게 되고 제시카가 이제 위고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부끼리. 아니 차라리 웨드렐에게 가가지고 너를 죽이러 왔는데 생각이 바뀌어서 너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아라. 그게 낫지 않냐. 웨드렐이라는 사람은 참 매력적이다. 그게 낫지 않냐니까. 야 그게 바로 배신이야. 그건 배신이야. 난 저 사람 죽여야 돼 이러니까 제시카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사상이 다르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생각이 달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냐고. 아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이야기 하니까 당신이 만약에 웨드렐을 먼저 만났다면 웨드렐의 사상이 옳다고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런 의문이 든다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제시카가 생각보다 아주 날카롭게 이제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웨드렐은 네가 뭘 하는지 알면 웨드렐은 너 보고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역지사지 해봐라고 하니까 위고는 딱 그런 이야기 하죠. 아니야. 내가 옳아. 이러면서 이런 이야기 하죠. 정치는 과학이야.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정치는 과학이다.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다고. 근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나는 맞고 남은 틀렸다고 증명할 수 있냐. 근데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정치거든요. 남은 틀렸어. 나는 맞아. 근데 과연 그게 그런가. 그걸 올바름이라고 추구하는데 과연 그 올바름이 그 정말 사회를 올바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자 이때 이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웨드렐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시카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아 우리 남편하고 좀 이야기를 좀 하세요. 우리 남편하고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우리 남편을 좀 설득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쫙 이제 이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논쟁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주의자와 이상주의자 그리고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렇게 되거든요. 처음 이런 거예요. 당신은 배신자다. 내가 왜 배신자냐? 당을 개인적인 술책을 쓰는데 끌어들이지 않았냐? 그러면 왜 안 돼? 혁명적인 당을 의용으로 만들면 되겠냐? 그러니까 아니 혁명적인 당이고 뭐고 간에 정권을 획득하는 게 당의 목표인데 그게 뭐가 어때서 그러냐?
우리의 권력은 싸워서 쟁취해야지 협잡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고가 좀 더 원칙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웨드레르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계속 이제 비난을 하는 거고, 그렇죠. 위고는. 그러니까 위고는 계속 이런 거죠. 무력으로 합시다. 무력으로. 그러니까 웨드레르가 우리 무력으로 지금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지 않냐? 또 위고는 조금만 기다리면 붉은 군대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단독 정부 세웁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력 항쟁을 하면 붉은 군대 들어올 때까지 과연 지킬 수 있겠냐, 그거를. 어떻게 되겠냐. 그리고 넌 참 순진하다. 붉은 군대가 들어오면 세월은 훨씬 힘들어진다. 전쟁 때의 군대는 해방군이든 아니든 모두 착취를 하게 돼 있다. 일단 들어오면.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으로 들어오는데 그 차이가 있긴 있는데 실제로 전쟁 상황에서는 다 착취는 하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렇게 되면 소련을 혐오하게 될 거고, 소련이 뒤를 봐주는 우리를 꼭두각시라고 욕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전국이 또 황폐해지고 내전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그럼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강압책을 세야 될 것이고, 그러면 민심은 돌아설 것이고, 붉은 군대가 철수하면 또 폭동이 나서 우리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막 위고가 순진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폭동을 진압하고 엄격한 질서를 세워야죠. 웨드레르가 어떻게 세우냐? 어떻게? 혁명 후에도 우리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은 최약자일 것이고, 부르주아 정당은 사보타주를 할 것이고, 농민들은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곡식에 불을 지를 것이다. 아니 소련은 1977년 볼셰비키 당은 이보다 더한 것도 견뎌냈잖아요. 야, 거기는 외국을 등에 업지는 않았지 않냐. 우리는 지금 소련이나 외국을 등에 업게 되면 더 힘들어진다. 이런 어떤 현실적인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웨드레르가 설득하는 거죠. 연합해서 정권을 잡아야 돼. 그러면 외국이 우리 뒤에 있다는 비난도 못해. 우리끼리 연합했으니까. 우리는 절대 내각의 절반에 안 들어가. 우리는 위원회의 절반만 달라고 할 거야. 위원회. 그래야 소수당으로 있으면서 내각에서 인기 없는 정책을 계속 낼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이 비판하고 비난할 거 아닙니까? 그 책임을 싹 피하고 정권 내부에서 우리는 반대 정책을 계속 말하면서 민심을 얻어야 돼. 결국 궁지에 물린 자유주의 당은 2년 안에 실패하게 되고 국민들은 우리 보고 막 나서라고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때 탁 하면 우리는 완전 20-30년 평생 갈 수 있다. 이래 딱 하는 거죠.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상주의자인 위고는,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는 위고는, 그러면 당은 망합니다. 웨드레르가 왜 망하냐고. 우리 당의 노선이 뭡니까? 사회주의 경제 실현이고 우리 당의 정책은 계급투쟁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차제 안에서 계급 간의 협력을 위해서 당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드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당원도 이해 못할 겁니다. 강경파는 당을 떠나고 나머지는 정치적 신념이 있고 약해져서 결국 부르주아 정당에 밀려 우리는 숙청될 겁니다. 선생님 손으로 당을 희생시키지 말아주세요. 이거 요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책 강경파들의 득세 논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 당의 정책과 우리 당의 신념이 있는데 우리가 타협을 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 망하려 먹는다. 우리 당은 다 이탈하지 않느냐. 그럼 우리 큰일 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70-80년 논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웨드레르가 한마디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 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 아닙니까? 당은 당을 위해 죽은 사람들한테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되지. 그렇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야. 당도 하나의 수단이야. 목적은 단 하나, 정권을 잡는 것이야. 그러니까 위고가 딱 한마디 하죠.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의 사상이 승리하는 겁니다. 우린 정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사상의 승리가 목적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진실된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속입니까? 동지들을 어떻게 속입니까? 제가 왜 당에 들어왔는지 아십니까? 부르주아지 대부호인 우리 집은 맨날 거짓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에 들어와서 제대로 이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말단의 당원조차도 지도자의 명령과 우리의 의지가 일치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지면 저는 죽음도 받아들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선생님은 지금 당의 당원들이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웨드레르가 한마디 하는 거죠. 너도 지금 도대체 어느 당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 당은 지금까지 항상 조금씩 거짓말을 해왔다. 너는 그리고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냐? 딱 물어보거든요. 위고가 저는 한 번도 속인 적 없습니다. 누굴 속인다는 것은 나 스스로를 모욕한다는 것인데 자기를 모욕하면서 무슨 인간 해방을 위한 투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딱 웨드레르가 한마디 합니다. 필요해서 속이지만 절대 그것은 모욕이 아니야. 거짓말은 계급사회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이야. 그것을 거부한다고 거짓말이 없어지는 건 아니야. 모든 방법을 동원해 계급을 타패야지 그 거짓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끝내기 위한 거짓말을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여기서 위고가 결정력 말하죠. 모든 방법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웨드레르는 방법이 효과적이면 모든 건 다 오라. 딱 한마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웨드레르가 한마디 하는 거. 너는 순수함에 집착하는군. 손을 더럽힐까봐 겁이 나군. 그래, 그러면 너 손은 깨끗하게 있어. 그런데 그러려면 왜 우리에게 왔니? 자네 같은 인텔리나 아나키스트들은 아무 일도 안 하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말좀 아무것도 안 하고 장갑을 끼고 그래, 내 손은 더러워. 나는 이 손을 똥과 피 속에 담갔어. 그게 어때였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런 거죠. 선생님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지금 내 정책에 반대하는 당원들 다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야. 너하고는 족속이 달라. 그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 타이밍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만약 상황이 바뀌면 제일 먼저 나설 애들이 걔들이야. 근데 너는 지금 자꾸 그거를 절대불변의 원칙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야. 우리 당은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당은 정책 그대로 간다.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서 웨드레르가 지금 우리가 협약을 맺으면 수십만 명의 목숨을 건질 수가 있다. 전쟁을 하지 않고. 위고가 한마디 말을 해요. 수십만이 죽어도 절대 야합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웨드레르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역시 너는 인간을 사랑하지 않고 원칙을 사랑하고 있군. 사랑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인간을 위해 투쟁을 하나. 나는 현재 그대로의 인간을 사랑한다네. 더럽고 약한 면까지. 자네는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파멸을 원하고 있어. 그래서 너는 너 같은 인텔리는 절대 혁명가가 못 돼. 암살 잘하면 모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시카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다가 당신은 설득당했다고 말하는 거죠. 너는 설득당했어. 자, 이렇게 해서 육막에 결국 제시카가 저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외로운 사람인데 외로운 사람은 멋있다. 이러면서 결국 제시카가 웨드레르에 가가지고 제발 우리 남편을 좀 설득해 주세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좋아. 그러면 권총을 뺏고 이러지 않겠어. 난 말로 설득을 하겠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지도자는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예전에 일본에 유명한 사례가 우리 예전에 한번 했습니다만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에 사카모토 료마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카모토 료마가 본래는 완전히 개화 반대파거든요. 그래서 막부 쪽에서 개화를 찬성하는 가스 가이슈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죽이려고 칼을 들고 찾아간 거죠. 근데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서 그날 자기 사상을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성공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이 정도의 최소한의 어떤 담력과 배짱과 그리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좋아, 나를 권총을 들고 나를 쏘아러 온다? 그러면 권총 처음부터 무장해제 안 시켜. 내가 말로 얘를 한번 설득해보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 정도의 말을 하고 이제 여기서도 아주 쫙 설득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해요. 가장 훌륭한 일은 가장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라 너가 가장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너에게 훌륭한 일이다. 이게 참 멋있는 말이죠. 너가 가장 희생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 가장 훌륭한 일이 아니다. 너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너에게 훌륭한 일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항상 뭐 너무 희생 요구하는데 절대 거기에 너무 그렇게 속아 넘어가지 마라. 자, 그 와중에 이제 위고가 조금만 생각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밖을 나가요. 산책 좀 하고. 네. 근데 그걸 몰래 듣고 있던 제시카가 너무 완전 감복을 해버린 거죠. 선생님은 정말 지금까지 꿈속에 살아왔던 나 자신을 그 꿈을 깨준 사람이에요. 이제 선생님을 난 정말 사랑한 것 같아요. 날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 후회를 하지 않겠어요. 갑자기? 네. 너무 멋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키스를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을 통해도 감정을 먹지 못했는데 하니까 웨드레르도 이제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 너 남편이 지금 위기에 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꾸 뭔가 자꾸 유혹을 하냐. 그리고 정말 이 소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5분 후에 너는 버려진다. 너 어떡할래? 그래도 괜찮다고. 그 와중에 어쨌든 포옹을 하고 뭐 약간 이제 키스를 살짝 나누는데 위고가 들어와서 목격한 거죠. 아이고. 그러면서 이래서 나를 봐준 거였거든요. 아이고. 이 여자 때문에 나에게 관대했군요. 당신 나를 우롱했어.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모욕감을 줬어. 그러니까 이 여자 부탁을 했구나. 나 살려달라고. 그 당신은 이 여자를 한번 잠자주면서 나를 봐준 거구만. 당신은 나를 모욕했어. 그래서 홧김에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럴 때 기다려. 이거 멍청한 짓 하지 말고 여자 때문이 아니야 라고 하는데 막
그냥 연거푸 탕탕탕 세 발을 쏘는 거죠.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들어와서 바로 이제 위고를 반격하려니까 이 외드레는 죽어가면서 또 쏘지 마. 질투 때문에 쏜 거야. 내가 제자하고 잤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위고를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제자하고 잤어. 그게 얘가 지금 질투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키스를 안 했으면 되잖아. 그 유혹을 이겨냈으면 되잖아요. 멋진 아니 이건 뭐 그 유혹에 의한 행동은 아닌 것 같아. 뭔 소리예요? 유혹에 의한 행동이지.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외드레르라면 네. 빨리 문부터 잠궜을 거야. 아이 뭔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렇게 큰일을 하려고 한 지도자가 이 유혹 하나를 못 이겨낸다고? 아니 뭐 유혹 근데 뭐 이게 키스. 오해 아닙니까 그죠? 이게 뭐 키스를 하려고 뭐 이런 과정은 무슨 오해예요? 사실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현실을 깨달았다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다 드러내는 사람한테 야 너 정신 차리고 나가 이렇게 하면 이게 또 잔인한 상처를 주는 건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참 이것도 힘든 것 같은데. 위고가 받을 상처를 먼저 생각했어야지. 여튼 외드레르는 마지막까지 멋있네요. 네. 내가 저 여자하고 잤다. 잤어. 이게 멋있다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위고를 구해준 거죠. 마지막까지 구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를 죽일 사람을. 네. 어쨌든 깜빵에 가잖아요. 지금. 깜빵은 가죠. 그래서 그건 어쩔 5년. 수 없는 거지만. 5년인데 2년만 살고 이제 네. 나왔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올가가 쭉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돼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 넌 치정 때문에 죽였네. 결국 그 이제 부인하고 외드레르하고 뭔가 솜씨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넌 죽였구나. 그러니까 정책 때문에 죽인 게 아니네. 이러면 안심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유 내가 진짜 내 머리를 봐라. 지금 네 이야기 듣다가 하얗게 새지 않았느냐. 얘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재생 가능이냐 재생 불가를 내가 판정을 해야 되는데 네 말 들어보니까 아이고 이제 살았다 된 거죠. 왜냐 이제 그 노동당 예전에 외드레르의 정책에 반대해서 외드레르를 죽이라 했던 그 지도부가 이제 외드레르의 정책 그 자체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고가 살아있으면 콜라파치잖아요. 그때는 외드레르가 이 정책한다고 해서 죽이라 해놓고 지금 와서는 자기들 외드레르 정책하면 이거 뭐야 완전히 나쁜 놈들 돼버리잖아요. 이게 당을 그러니까 이 위고의 입을 막아버려야 된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위고가 정책 때문에 반대해서 외드레르를 죽인 게 아니라 자기 부인 때문에 반대 죽이면 뭐 그러면 상관없는 거죠. 그럼 너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동 등으로 서먹고 그리고 뭐 위고는 외드레르는 막 그냥 계속해서 우리의 이 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했던 위대한 지도자로 선구적인 지도자로 우상하면 되는 거고 뭐 애초에 그 죽이려 했던 암살자 위고는 뭐 위고 대신에 적당한 독일의 스파이가 와서 죽였다 하는 식으로 해버리고 위고는 그냥 이름을 완전히 신문세탁에 하고 다르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다 행복해지는 이제 상황이 연출됐다 해가지고 올가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죠. 어우 이제 너무 만사가 잘 됐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당신을 죽이려 이제 루이하고 샤를러가 오겠지만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재생 가능 이렇게 말하겠다고. 이때 이제 막 그 이제 위고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게 뭐지 대체? 그러면 당신 매일 나를 지금 생각했다고 했냐 이런 거. 그렇다. 나는 정말 내가 혁명운동하면서 올가가 루이를 그러니까 위고를 좀 좋아했겠죠. 매일 너를 생각했다. 그럼 위고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매일 나를 생각했다는 사람이 초콜릿을 보내는 사실, 나를 죽이려는 사실 알면서도 나를 생각했다고요. 그건 당의 결정이 우선이니까. 내가 너를 생각하지만 자, 그러니까 이제 위고가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했던 행동은 치정살인이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거 다 동지들을 속인 거 아니냐? 다 모든 걸. 그러면서 막 웃어요. 야, 지금 여기 말이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골치 아픈 범죄가 하나 있는데 나는 왜 그 짓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죽였지? 이것도 모르겠고 또 지금 이 범죄를 사주한 당신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당신들 다 똑같은 족속이구나. 냉혹한 족속. 야 정말 당신들은 외드레르의 말하고 똑같이 되고 있구나. 외드레르가 정말 당신들은 내하고 족속이 다르다더니 그러니까 올가가 설득을 하는 거죠. 제발 너가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 외드레르를 위해서라도 그 가업을 잊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올가는 그래서 살자 우리 같이 개죽으면 자초하지 마니까 위고가 인정하는 거죠. 나는 내가 왜 외드레르를 죽였는지 모르겠다. 죽였는지 모르면 이제 더 알겠다. 왜 죽이려 했는지는 내가 이제 알겠다. 외드레르는 잘못된 정책을 선택했고 동지들을 속였고 당을 부패시킬 위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죽였다. 나는 이제 그 의도를 알겠다. 근데
내가 둘이 있을 때 죽였다면 전혀 안 부끄러울 텐데 결국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죽여가서 창피한 것이다. 근데 당신이 지금 더 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 의미 없이 죽인 걸로 만들려고 한다. 나는 지금도 웨드레드의 정책에 대한 생각 똑같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다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나 혼자다. 근데 상관없다. 나는 선택을 내렸다 이거죠. 내가 했던 결정은 웨드레드의 그 정책에 대해서 죽음을 내린 거고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치정이 아니다. 그때 나의 선택은 이거였다라고 나는 이제 딱 결정 내렸다 이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생과 사가 갈린 이 상황에서 나는 내 선택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그것이 웨드레르를 살리는 길이다. 웨드레르의 죽음을 개중으로 안 만드는 길이다. 적어도 내가 선택을 했다는 것들. 나는 웨드레르 당신의 그 정책에 대해서 나는 총을 쐈다. 그런 것들이 웨드레르를 살리고 나를 살리는 길이다. 자, 그러니까 올가가 막 이제 애간장이 타는 거죠. 그 총을 주고 빨리 내 침실문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라. 행운을 빈다. 하는데 권총을 안 잡는 거예요. 아니다. 당신들은 웨드레르를 위인으로 만들 거다. 아, 선구적인 정책에 선구자 불행히도 독일 스파이 암살당한 우리 당의 위대한 지도자. 그렇지만 웨드레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밖에 없다. 내가 웨드레르를 죽인 행위를 부정하는 순간 웨드레르는 익명의 시체가 되고 당의 쓰레기가 될 것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연히 죽은 여자 때문에 죽은 시체가 된다. 안 된다. 이 멋있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연히 죽지 않아요. 자기 사상이나 정책 때문에 죽는 겁니다. 자기 죽음에 책임을 지면서요.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범인이라고 밝혀야 비로소 웨드레르한테는 합당한 죽음이 될 겁니다. 나는 아직도 웨드레르를 죽이지 않았어요. 이제 나는 정말 죽이겠어요. 나도 함께 죽이겠습니다. 딱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딱 그렇게 하는 거죠. 웃으면서 재생 불가 자기가 스스로 외치는 거예요. 그걸 끝나요? 네, 그렇게. 와, 멋있어. 끝나죠. 마지막이 진짜 멋있다, 그죠? 아, 웨드레르의 죽음이 그냥 치정에 의한 순간적인 죽음이 되면 웨드레르는 그렇죠. 멋있는 위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위고는 다시 웨드레르를 그 이후로 죽인 스파이가 돼서 죽인 걸로 함으로써 웨드레르를 그 위치에 다시 올려놓고 유일하게 내가 웨드레르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외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자기는 죽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재생 불가를 스스로 외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냐 못하느냐 이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이 선택을 했고 이 책임을 내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은 거다 이거죠. 오히려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유를 찾았고 자기 자신의 존엄성을 찾았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이제 막 공산진영 쪽에서는 완전히 반공연극이다. 라고 완전히 막 극장에서 영화 상영한다니까 막 그냥 상영 막 테러하겠다 하고 또 이제 반공진영에서는 우와 환호성을 지른 거죠. 봐라 살을 들어도 이거 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막 팍팍 갈려버렸죠. 야, 멋있긴 멋있다 샤르트르. 네, 아 이런. 그러니까요. 앞에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했는데 뒤로 갈수록 좀 선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행동하는 결국 그 선택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결국 완전 아무것도 없음에 침투되어 있지만 결국 계속해서 선택을 통해서 그 본질을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아, 그래서 위고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본질을 만들고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행동하는 큰 임무를 맡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도 위고를 그러니까 판단하게 되잖아요. 얘의 모든 선택 뒤에 위고라는 사람을 판단하면서 아 멋있다. 근데 그 양반이 좀 애매하네. 제시카? 아니 그 죽은 사람 웨드레르. 예. 이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는 이제 선택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 스스로. 그래서 그 본질이 거기서 이제 딱 마무리되고 끝났을 텐데. 네네. 근데 사람들이 인식하는 이 사람의 본질은 다른 거였잖아요. 네네. 원래 죽은 이유와는 다른. 네네. 근데 죽은 지 한참 지나서 이 위고라는 애에 의해서 다시 본질이 원래 본질로 돌아간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위드레르의 선택이 아닌 위고의 선택에 의해서 위드레르라는 사람의 본질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결국 예를 들어 사회라는 것은 네. 각자의 선택에 서로 상호 얽혀가지고 작용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상호 어떤 본질을 또 구축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뭐 그 멋있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고가 감명 받아서 나중에 그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작용 웨드레르가 네.
마지막에 위고를 살려주는 그 네.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근데 거기까지가 그러면 딱 결정이 되고 웨드레르에 대한 본질은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년이 지나서 위고의 선택에 의해서 다시 웨드레르의 본질이 바뀔 수도 있는 거는 하긴 이건 뭐 역사니까 당연할 수 있나? 그렇죠. 이게 우리는 항상 이게 고정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역사를 강조했던 이유는 그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사치에 쓰여지지 않습니까? 네. 저희 궁금한 게 제시카는 어떻게 됐어요? 제시카는 안 나오죠. 그냥 제시카는 이제 뭐 결국 그 이후에 예를 떠났던 지가 들어서 나오겠죠. 위고가 마지막에 그런 선택을 안 했어요. 재생 불가가 아니라 그냥 재생을 해버린 거야 자기가.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제시카가 살아있다면 제시카도 어떤 선택을 나중에 할 수도 그렇겠죠. 있잖아요. 자기가 죽기 전에 뭐 진실을 밝힌다든지. 그러면 어쨌든 또 다시 본질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아니 그래봤자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대로 근데 또 누군가가 있다 이거죠. 지금 제시카가 또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뭔가 모든 진상을 다 완전 뒤덮어버리고 은폐를 시킨다 하더라도 또 뭔가 남아있다라는 것들이 상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죠.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완전히 다 뒤덮을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말살할 수 있고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통들이 있잖아요. 모든 올바른 작가는 정치의 현실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참여 작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예전에 이제 그 나는 고발한다. 에밀 졸라 했던 유명한 말 그 바로 그 사건 관련해 가지고 드레비스 사건 때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떤 그 진실을 은폐해가지고 땅속에 묻어버려도 어떻습니까? 그 땅속에 묻어있는 진실이 또 자라가지고 거대한 나무가 되어가지고 이 거대한 뿌리가 나무가 되어가지고 다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의 작가들 전통에서 했던 사회 참여 전통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고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에밀 졸라 이전에 빅토르 위고가 있었고 쫙 이렇게 위고도 마치 주인공 위고네. 그런 느낌의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아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문학이 정치를 더 감싸고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들어보니까 만약에 제시카가 이게 실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시카가 나중에 사실은 이랬어요라고 어떤 얘기를 한다고 쳐봐요. 모든 진실은 몰라 우리는.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이 붙겠어요. 진실은 사실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아니면 진실이야 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러니까 확실히 문학적으로 이런 거를 알려주니까 이건 사실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확실히 문학이 더 멋있네. 그래요. 네. 여튼 뭐 수많은 문학인들 혹은 뭐 작가 또 철학자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참 빛나는 별. 샤르트르는 정말 빛나는 별이다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별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은하수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은하수몰. 네, 은하수. 은하수팜인가요? 은하수팜이죠. 네. 은하수처럼 수많은 우리의 농산물들이 그 안에 가면 뭐 소고기, 또 사과, 또 홍삼 등등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정말 맛있고 또 몸에 좋은 농축수산물들이 함께 모인 은하수팜이 드디어 이제 열렸죠. 이게 엉뚱한 곳에 자꾸 헤매지 마시고 은하수팜만 검색해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고기, 과일 그리고 건강식품까지 한 번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은하수팜 꼭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자, 지금 보니까 이제 샤르트르의 책 더러운 손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까미의 책이 남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이거 궁금하거든요. 너무 궁금하죠. 왜냐면 샤르트르도 너무 재밌었으니까. 까미 또 우리가 워낙 좋아하니까. 요건 3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벌써 1시간이 또 지나버렸어.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우리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 이 희곡을 3부에 이어서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까미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우리가 반항인이랄까 에세이들이 좋은 게 많고 하니까 하긴 정의의 사람들도 충분히 또 값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랜만에 에피소드 세 번째 에피소드로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미의 정의의 사람들로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